제59회 허전은 갑옷을 벗고 마초와 싸우고 조조는 글씨를 흐리게 만들어 이간을 놓다. 이날 밤 양편 군사들은 서로 뒤범벅이 되어 싸우다가 날이 훤히 밝을 역해야 각기 군사를 거두었다. 마초는 위구의 군사를 주둔해 놓고서 밤낮으로 군사를 나누어 앞뒤로 조조를 쳤다. 조조는 위하에서 배와 뗏목을 쇠사슬로 이어서 부교 3개를 만들어 남쪽 언덕에 붙여놓고 또 조이는 강을 끼고 세운 다음에 양초와 수레를 줄지어 늘어놓아 담을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초는 군사들을 시켜서 각기 풀 한 단과 불씨를 준비하게 하고 한수와 함께 군사를 거느려 조조의 영체로 달려들어가 마른 풀을 쌓아놓고 불을 지폈다. 조조 군사가 당연하지 못하고 영체를 버리고 달아나는 바람에 수레와 부교가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서량 병사들은 크게 이겨 위하의 통행을 차단시켰다. 조조가 영체를 세우지 못해서 근심하는데 순유가 위하의 모래 흙을 날라 토성을 쌓으면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므로 3만 명의 군사를 내어 흙을 옮겨 성을 쌓게 했다. 그러나 마초가 또 방덕, 마대를 시켜서 각각 마병 500명을 거느리고 왕래 충돌하게 했고 모래 흙은 부실해서 쌓는 족족 허물어졌다. 조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때는 9월이 다 지나가서 날씨는 갑자기 추워지고 하늘에 구름이 꽉 끼어서 개지 않았다. 조조가 진중해서 답답한 심사를 이기지 못하고 있으려니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고했다. 웬 노인이 와서 승상을 뵙고 계책을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조조가 청에 들여서 만나보니 그 사람은 학골 송자로 생김이 비범하다. 물으니 경조 사람으로 종남산에 은거하고 있는데 성은 누유오 이름은 자백이며 도호는 묵매거사라고 한다. 조조가 얘를 극진히하여 대접하는데 자백이 물었다. 승상께서 위하의 영체를 세우려 하신 지가 오래라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이때가 좋은 기회인데 쌓지 않으십니까? 모래 땅이라 쌓아도 곧 허물어지는데 은사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 있으면 알려주시오. 승상께서 용병은 귀신 같으시면서 어찌 천시를 모르십니까? 연일 하늘에 구름이 뒤덮이는데 이제 북풍이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얼 것이라. 바람이 일어난 뒤에 군사들을 부려서 흙을 나르게 하고 물을 끼얹으면 밝을 무렵에는 훌륭한 토성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깨닫고 그에게 후히 상을 내렸다. 그러나 자백은 받지 않고 돌아갔다. 이날 밤에 북풍이 크게 불었다. 조조는 군사들을 모조리 풀어서 흙을 나르고 물을 깃게 했다. 물 담을 그릇이 없어서 비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물을 담아 뿌리게 했는데 쌓는 족족 얼어 날이 밝을 역에는 모래와 물이 땡땡 얼어붙어서 토성이 다 되었다. 세작의 보고를 들은 마초는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보고 크게 놀라 신령이 도운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이튿날 마초가 대군을 몰아 북을 치며 나아가니 조조가 친히 말을 타고 허저 한 사람만 데리고 영체에서 나와 채찍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맹덕이 단기로 여기 왔으니 마초는 나와서 대답하라. 마초가 말에 올라 창을 꼬나잡고 나가니 조조가 우리가 영체를 못 세운다고 너는 업신여겼지만 하룻밤 사이에 하늘이 쌓아주었으니 네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하고 기고만장했다. 마초는 노발대발해서 곧 말을 달려 나오려고 했으나 조조의 등 뒤에 한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손에 강도를 들고 말을 멈추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허저겠구나 하며
곧 채찍을 축혀들고 물었다. 드름에 내 군중에 호후가 있다던데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듣고 허저가 칼을 들고 외쳤다. 내가 초군의 허저다. 허저의 눈은 번쩍번쩍 빛나고 그 위풍이 잠옷 늠름했다. 마초는 감히 나서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조조도 허저를 데리고 영체로 돌아왔다. 이를 본 양군의 군사들은 모두 놀랐다. 조조가 여러 장수를 보고 적들이 중강이 호후인 줄 아는 모양이지 하고 말해서 이때부터 군중에서는 모두 허저를 호후라고 불렀다. 이때 허저가 조조를 보고 말했다. 제가 내일 마초를 꼭 사로잡겠습니다. 마초는 영용에서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맹세코 죽기로 싸워보겠습니다. 이리하여 허저는 즉시 사람을 시켜 전설을 보냈는데 단신으로 내일 싸움을 해보려 한다고 했다. 마초는 전설을 받고 대로에서 감히 제놈이 날 이처럼 업신여기다니 하고 곧 탑설을 보내 내일 맹세코 호치를 죽이고 말리라 라고 했다. 이튿날 양군은 영체에서 나와 진을 벌였다. 마초는 방덕으로 좌익을 삼고 마대로 우익을 삼고 한수로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창을 들고 말을 달려 진전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호치야, 빨리 나오너라. 조조가 문기 아래서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초는 용맹함이 여포 못지 않아.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허저는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나갔다. 마초는 창을 꼬나 잡고 그를 맞았다. 그러나 100여 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말들이 지쳐서 두 장수는 각기 군중으로 돌아가 말을 갈아타고 다시 진전으로 나갔다. 다시 또 100여 합을 싸웠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허저는 마음이 달아올라서 나는 듯이 진으로 돌아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던지고 울퉁불퉁 힘줄이 붉어진 시뻘건 알몸으로 칼을 들고 몸을 날려 말에 뛰어올라 다시 마초와 싸움을 결단하러 나왔다. 양군이 다 놀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이 다시 싸워 30여 합에 이르자 허저가 칼을 번쩍 들어서 마초를 힘껏 내리쳤다. 마초가 번개같이 몸을 피하며 허저의 명치를 겨누고 창을 냅다 지르는데 이때 허저가 제 칼을 내던지고 창을 덥석 쥐었다. 두 사람은 말 위에서 창을 마주잡고 빼앗았다. 그러는 중에 허저가 힘이 세서 왁 소리치며 창대를 비틀어 뚝 부러뜨렸다. 그들은 각기 창 한 토막씩을 쥐고 서로 때리기 시작했다. 조조는 혹시나 허저에게 실수가 있을까 싶어 하후연, 조홍 두 장수를 시켜 일제히 나가서 마초를 사이에 두고 치게 했다. 방덕과 마대가 조조의 장수들이 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양에게 철기들을 일제히 휘몰아 지쳐나와 가로세로 탁치는 대로 들이쳤다. 조조의 군사들은 크게 어지러워지고 허저는 팔에 두 군데나 화살을 맞고 장수들은 모두 허겁지겁 영체 안으로 돌아가 버렸다. 마초는 강가까지 쳐들어왔다. 조조의 군사들은 태반이 죽고 상했다. 조조는 영체의 문을 굳게 닫고 군사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마초는 위구로 돌아가 한수를 보고 말했다. 내가 이제까지 싸웠던 자 중에 허저처럼 힘센 놈은 처음입니다. 참말 호치입니다. 이때 조조는 마초를 계교로 깨뜨리려 생각하고 서황과 주령에게 가만히 영을 내려 황하 서편으로 건너가서 영체를 세우고 앞뒤로 협공하게 했다. 하루는 조조가 성 위에서 보노라니 마초가 수백 길을 거느리고 영체 앞까지 와서 말을 달려왔다 갔다 한다. 조조는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투구를 벗어 땅에 내동댕이 쳤다. 마가 새끼가 죽지 않고는 내 묻힐 땅도 없겠다. 하후연이
그 말을 듣고 분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 내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맹세코 마가놈을 죽여 없애고야 말겠다 하고 본부병 1000명을 이끌고서 영체문을 크게 열고 밖으로 쫓아나갔다. 조조는 급히 제지시키려 했으나 그럴 사이가 없었는데 혹시 그에게 실수나 있을까 싶어 불이 나게 말을 타고 몸소 접응하러 나갔다. 마초는 조조의 군사가 내달아오는 것을 보자 곧 천군을 후대로 삼고 후대를 선봉으로 삼아서 일자로 버려 세워놓고 하후연이 이르자 그를 맞아 싸웠다. 마초는 한창 싸우는 중에 조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하후연은 내버려 두고 곧장 조조를 바라고 달려들었다. 조조는 깜짝 놀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조조의 군사는 크게 어지러워졌다. 마초가 한참 조조의 뒤를 쫓는 중에 문득 보고가 들어왔는데 조조의 일군이 황하의 서쪽에 영체를 세워놓았다고 한다. 마초는 크게 놀라 추격을 그만두고 급히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가 한수와 의논했다. 조조의 군사가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황하 서쪽으로 건너왔으니 우리는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장 이감이 있다가 우리가 점한 땅을 도로 주어 화친토록 하고 양편에서 군사를 파한 다음에 겨울이나 나고 내년 봄에 가서 다시 계책을 세우면 됩니다. 하고 말해서 한수도 그 말에 동의했다. 이감 말이 지당하니 그렇게 하세. 그러나 마초가 주저하는데 양추와 후선이 모두 화친하라고 권한다. 마침내 한수는 양추를 사자로 삼아 조조의 영체로 가서 그를 전하고 땅을 돌려주면 화친하겠다고 전하게 했다. 조조는 그대는 돌아가시오. 내가 내일 사람을 보내 회보하리다. 하고 양추를 돌려보냈다. 가후가 들어와 조조를 보고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떤 주견이십니까? 거기 소견은 어떻소? 병불염사. 전쟁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고 하니 거짓으로 허락해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반관계를 써서 한수와 마추로 하여금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한 번 북쳐서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 손뼉을 치며 웃고 천하의 고견이 서로 같은 수가 많은데 문화의 계교가 바로 내 뜻과 같소. 하고 곧 사람을 시켜서 답서를 전하게 하되 내가 서서히 군사를 물린 다음에 그대에게 황하 서쪽 지방을 돌려보내리라. 하고 한편으로 부교를 만들어 퇴군할 뜻을 보였다. 마초는 답서를 읽고 나서 한수에게 말했다. 조조가 비록 화친하겠다고 했으나 간웅의 마음을 측량기 어려우니 준비가 없다가는 화를 입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숙부가 군사를 각각 거느리고 번갈아 순회하되 오늘은 숙부께서 조조를 맡으시고 제가 서왕을 맡고 내일은 제가 조조를 맡고 숙부께서 서왕을 맡으시기로 하여 서로 교대로 대비하면 간사한 자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는 그 계책대로 하자고 승낙했다. 누가 이것을 알아다가 조조에게 고하자 조조가 가후를 돌아보고 이제는 일이 되었소. 하고 고하러 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일은 누가 내 쪽으로 온다던가? 한수입니다. 이튿날 조조가 장수들을 데리고 영체를 나섰다. 좌우에 모시는 자들이 사방을 삥 둘러싼 가운데 조조가 말을 타고 홀로 중앙에 나섰다. 한수 수하의 군사들은 조조를 보지 못한 자들이 많아서 진 앞에 나와 바라본다. 이때 조조가 목청을 높여서 호령했다. 너희들이 조공을 보고 싶으냐? 나도 같은 사람이라 눈이 넷에 입이 둘인 것이 아니고 다만 난보다 지모가 뛰어날 뿐이다. 군사들은 저마다 은근히 두려워하는 빛이 얼굴에 돈다. 조조는 한수에게 사람을 보내 승상께서 할 말씀이 있다며 한 장군을 청하십니다. 하고 말을 전하게 했다. 한수가 즉시 진 앞에 나와 보니 조조가 몸에 갑옷도 입지 않고
손에 병장기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저도 갑옷을 벗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혼자 말을 타고 나갔다. 두 사람이 말머리를 같이 하고 이야기했다. 조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춘부장 어른과 함께 효림에 뽑혔었는데 어르신을 내가 숙부로 섬겼었고 또 공과 함께 벼슬길에 올랐었는데 그것도 옛일이 되었소. 장군의 연세가 금년에 얼마요? 갓 40입니다. 전에 경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새파랗게 젊었었는데 어느새 이처럼 중년이 될 줄을 알았겠소. 언제면 천하가 태평해져서 함께 즐겨본단 말이오. 조조는 오직 이렇듯이 지나간 옛일만 이야기하고 군정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마치자 그는 소리를 내서 크게 웃었다. 서로 이야기하며 1시간이나 지나서야 두 사람은 작별하고 말머리를 돌려 각각 영체로 돌아갔다. 어느 틈에 이 일을 마초에게 고한 사람이 있어서 마초는 황망히 한수에게 달려왔다. 오늘 진전에서 조주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에 경사에서 지냈던 옛 이야기만 서로 했네. 군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조 측에서 아무 말 안 하니 나도 하지 않았네. 마초는 은근히 의심하면서도 더 묻지 않고 물러갔다. 한편 조조는 영체로 돌아오자 가후를 보고 물었다. 공은 내가 왜 진전에서 한수와 이야기했는지 알겠소? 그것이 비록 묘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을 이간하기에 부족합니다. 한수와 마초로 하여금 피차 원수가 되어 죽이려 들게 할 계책이 제게 있습니다. 조조가 그 계책을 묻자 가후가 대답했다. 마초가 용맹하기는 하지만 기밀은 알지 못합니다. 승상께서는 한 통 글어를 써서 한수에게 주시되 중간에 군데군데 글씨를 불분명하게 쓰시고 또 아주 기묘한 대목들은 먹으로 흐리게 고쳐 쓰신 다음에 단단히 봉하셔서 한수에게 보내시고 짐짓 마초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하면 마초가 필연 한수에게 가서 글을 보여달라 할 것이요. 그 글을 보다가 기묘한 대목들이 먹으로 흐리게 고쳐 쓰인 것을 보면 그것을 한수가 무슨 기밀을 자기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 손으로 고쳐 쓴 것으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한수가 오늘 왜 승상과 홀로 만났겠는가 하는 의심도 있고 해서 둘 사이가 필시 무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수 수하의 장수들에게 가서 손을 뻗쳐 이간하면 가히 마초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오. 조조는 글 한 통을 쓰는데 요긴한 곳은 모조리 지우고 고친 다음 봉해서 일부러 종자들을 많이 딸려 한수의 영체에 전하고 돌아오게 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마초에게 고했다. 마초는 더욱 의심이 들어 한수에게로 와서 글을 보자고 했다. 한수는 그 글을 내어주었다. 마초는 글 가운데 흐리고 고쳐 쓴 글자들이 덜어있는 것을 보자 한수에게 물었다. 어째서 편지를 이렇게 고치고 흐리게 해놓았을까요? 원래 그렇게 쓰여 있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나도 모르겠네. 이런 초고를 남에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필시 숙부께서 제가 자세한 사연을 알까봐 일부러 고치고 흐리게 놓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네. 조조가 혹시 초고를 잘못 넣어서 보낸 게 아닐까? 나는 그 말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조조는 아주 섬세한 사람인데 잘못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숙부는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역적을 쳐 없애려고 하다가 갑자기 딴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까? 자네가 그처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일 내가 조조도로 이야기하자고 속여서 진전으로 불러낼 터이니 그때 자네가 진 안에 있다가 뛰어나와서 창으로 찔러 죽이면 좋지 않겠나?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숙부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정했다. 이튿날 한수가 후선, 이감, 양흥, 마완, 양추 등 5 장수를 거느리고 진전에 나섰고 마초는 문기 뒤에 가서 숨었다. 한수가 사람을 시켜 조조의 영체 안에 가서 한 장군께서
승상과 긴히 말씀하실 일이 있답니다. 하고 크게 외치게 하자 조조는 곧 조홍에게 명하여 수십 길을 거느리고 진전에 나가서 한수와 만나보게 했다. 조홍은 사오보를 사이에 두고 멈춰 말 위에서 몸을 굽혔다. 어젯밤에 승상께서 편지로 장군께 하신 말씀을 행여나 그르침이 없게 하시오. 조홍은 말을 마치고 곧 말머리를 돌렸다. 마초가 이 말을 듣자 대로에서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나오며 한수를 찌르려 했다. 그러나 다섯 창수가 맞고 권해서 함께 영체로 돌아왔다. 현지는 의심을 말게 내 딴 마음 없다네. 한수가 이렇게 말했으나 마초가 어찌 그 말을 믿으랴. 마초는 원한을 품고 가버렸다. 한수가 어쩌면 좋으냐고 다섯 창수를 보고 의논하니 양추가 입을 열었다. 마초가 용맹을 믿고 매양 주공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조조를 이기기만 한다면 반드시 주공의 위에 서려 할 것입니다. 제 어리석은 소견에는 몰래 조공에게 투항하여 훗날 봉후의 자리나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내가 마등과 형제의 의를 맺은 터에 어찌 차마 그를 배반한단 말인가.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가서 소식을 통하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한수는 밀서를 써서 양추에게 주며 조조의 영체로 가서 투항하는 일을 말하게 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고 한수에게는 서량후를, 양추에게는 서량태수를, 그 밖에 사람들에게도 모두 관작을 봉해해 줄 것을 허락하고 약속을 청하되 불을 놓는 것을 군으로 삼아 함께 마초를 도모하기로 했다. 양추가 살해하고 돌아와서 한수에게 이 일을 자세히 고한 다음 오늘 밤에 불을 놓고 내응하기로 약조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수는 크게 기뻐하며 곧 군사들에게 중군장 뒤에 마른 나무를 쌓아놓게 하고 다섯 창수는 각기 칼을 잡고 영을 기다리라 했다. 이때 연석을 차려놓고 마초를 속여서 청해와 술자리에서 도모하자는 의논까지 있었으나 한수는 주저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마초가 어느 틈에 자세한 내막을 탐지하고 신복 장교 서너 명을 데리고서 칼을 들고 앞서가며 방덕과 마대로 하여금 뒤따라 접응하러 오게 했을 줄이야. 마초가 가만히 한수의 장중으로 들어가 보니 다섯 창수가 한수와 모여서 밀담을 하는 모양인데 이를 지체했다가는 안 됩니다. 속히 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양추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마초는 발끝 놓아여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가 호통쳤다. 이 도적놈들아, 감히 나를 모해하려고. 모두 깜짝 놀라는데 마초가 한수의 얼굴을 겨누고 칼을 내리찍는다. 한수가 엉겁결에 왼손을 들어서 막다가 팔이 썽둥 잘려나갔다. 다섯 장수가 칼을 내두르며 일제히 내달아오므로 마초는 얼른 밖으로 나왔다. 다섯 장수가 사방으로 둘러싸고 덤벼들었다. 마초는 혼자서 보검을 휘둘러 다섯을 상대로 싸우는데 검광이 번쩍하는 곳에 선혈이 빗줄기처럼 뿌려진다. 마완이 거꾸러지고 양흥이 쓰러지자 남은 셋은 뿔뿔이 흩어졌다. 마초가 한수를 죽이려고 다시 장중으로 들어가니 한수는 좌우의 구원을 받아 어디론가 가버린 뒤였다. 바로 이때 중군장 뒤에서 불이 확 일어나며 각체와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것이다. 마초는 불이 나게 말에 뛰어올랐다. 방덕과 마대도 와서 양편에 혼전이 벌어졌다. 마초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나올 때 조조 군사가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앞에는 허조요, 뒤에는 서왕이요, 좌편은 하후연이요, 우편에는 조홍이다. 그런데 서량 군사들은 저희끼리 치고 싸웠다. 마초는 방덕과 마대가 보이지 않자 100여 개를 거느리고 위하 다리로 가서 길을 막았다. 날이 차차 밝아오는데 이감이 일군을 거느리고 다리 아래로 지나갔다. 마초가 창을 꼬나잡고 말을 휘몰아 그 뒤를 쫓았다. 이감이 크게 놀라 창을 끌고 달아났다.
이때 마침 우금이 마초의 등 뒤로 쫓아오면서 마초를 겨누고 활을 쐈다. 마초가 시위 소리를 듣고 몸을 급히 피하자 화살은 그 앞에 달려가던 이감을 맞췄다. 이감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마초가 말을 돌려 우금에게 달려들자 우금은 급급히 달아나 버렸다. 마초가 다시 다리 위로 와서 군사들을 머물게 했다. 그러자 조조의 군사가 앞뒤로 크게 몰려들며 호위군이 선두에 서서 마초를 겨누고 화살을 비처럼 쏘았다. 마초가 창을 휘둘러 화살을 막자 화살이 분분히 땅에 떨어졌다. 마초는 수하 마병들에게 왕래 충돌시켰으나 겹겹한 포위를 뚫지 못했다. 마초는 다리 위에서 한 소리 크게 외치며 강북으로 지쳐 들어갔다. 수하의 마병들은 모두 길이 끊겨 단 하나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마초는 홀로 적진 속을 좌충우돌하다가 말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통에 땅에 뚝 떨어졌다. 조조의 군사들이 와 몰려들었다. 위급한 그 순간에 호련 서북쪽으로부터 한때 군마가 지쳐 들어오는데 곧 방덕과 마대다. 두 사람은 마초를 구해내어 군중의 전마에 태우고 몸을 돌려 혈루를 뚫고 서북을 팔하고 달아났다. 조조는 마초가 포위를 벗어나 달아났다는 말을 듣고 장수들에게 영을 전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마초를 쫓아가 잡아라. 수급을 얻는 자는 천금상의 만후후요. 사로잡은 자는 대장군으로 봉하리라. 라고 했으므로 여러 장수가 공을 세우려고 앞다투어 뒤를 쫓았다. 마초는 인마가 지치고 지쳤어도 그대로 달아났다. 수하의 마병들이 점차로 흩어지고 보병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사로잡히고 말았다. 겨우 남은 30여 길을 이끌고 방덕과 마대와 더불어 농서의 임조를 바라고 갔다. 조조는 몸소 뒤를 쫓아 안정까지 갔으나 마초가 멀리 가버린 것을 알고는 군사들을 거두어 장안으로 돌아왔다. 모든 장수가 다 모였는데 왼팔이 잘린 한수에게 장안에서 군사를 쉬게 하라 명하고 서량 후의 벼슬을 주었으며 양추와 후선도 다 열후로 봉해서 위구를 지키게 했다. 조조가 영을 내려서 허도로 회군하려 하는데 양주 참군 양부, 자가 의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안으로 조조를 만나러 왔다. 조조가 온 연고를 물으니 양부가 말했다. 마초는 여포와 같은 용맹이 있고 강족이 그에게 깊이 신복하고 있으니 승상께서 승세한 김에 초멸하시지요. 그대로 두셔서 그의 지력이 회복되면 농소의 여러 고을이 다 국가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겁니다. 바라건대 아직 회군하지 마십시오. 나도 본래는 군사를 머물도록 해 그를 치고 싶었으나 중원에 일이 많고 남방도 아직 평정하지 못해서 오래 머물러 있을 형편이 못 되니 그대가 나를 위해서 잘 지키도록 하시오. 양부는 응낙하고 다시 위강이란 사람을 양주 자사로 추천하면서 그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기성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마초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양부는 떠나기에 임해서 다시 조조에게 청했다. 장안에 군사를 남겨두어서 후원을 삼도록 하십시오. 내 이미 생각하고 있으니 그대는 안심하오. 양부는 하직을 고하고 돌아갔다. 수하 장수들이 조조에게 물었다. 처음에 적들이 동관을 점거하여 위와 북쪽으로 가는 길이 비어 있었는데 승상께서는 하동으로 풍익을 치려 아니하시고 동관을 지키며 천연세월 하시다가 후에야 북쪽으로 건너가서 영체를 세워 굳게 지키셨으니 이게 어떤 까닭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처음에 적들이 동관을 지키고 있을 때 만약 내가 곧바로 하동으로 가면 적은 반드시 영체를 나누어 모든 나루터를 지키게 될 것이요. 그러면 하서로 건너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짐짓 대군을 동관 앞에 모아놓아 적들로 하여금 남쪽만 지키고 하서에는 아무 준비가 없게 했던 것인데 그랬기에 서왕과 주령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요. 그 뒤에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건너가서 수레를 잇대어 놓고 목책을 세우고 길을 만들며 빙성을 쌓은 것은
도적들로 하여금 우리를 약하게 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무 준비가 없게 하자는 것이었소. 그리하고서 내가 교묘한 반경계를 쓰고 힘을 길러놓은 군사들을 가지고 일시에 적을 깨뜨렸던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갑자기 천둥이 울면 미처 귀를 막을 새가 없다라는 것이라. 군사의 변화란 실로 한 가지만이 아닌 것이오. 승상께서는 매양 적이 군사를 더 데려왔다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기뻐하시던데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관중이 변방에서 멀어 만일 적들이 각기 요해처를 지키면 한두 해로는 도저히 평정하지 못할 것인데, 저들이 한 곳에 모여드니 그 수는 많아도 단합이 되지 않아 이간하기 쉽고 일거에 없애버릴 수 있는 까닭에 내가 기뻐한 것이오. 모든 장수가 절을 하고 칭송한다. 승상의 신령 같은 지모는 도저히 범인들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역시 그대들 문관 무장의 힘이 크오. 조조는 군사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또 하후연을 남겨두어 장안에 군사를 주둔하게 하고 항복받은 군사들은 각 군에 배치했다. 하후연이 풍익의 고릉 사람을 천거하니 그의 성은 장이요 이름은 기요 자는 덕용이라. 조조는 장기를 경조윤으로 삼고 하후연과 함께 장안을 지키게 했다. 조조가 회군하여 허도로 돌아오니 헌제는 수레를 타고 몸소 성에서 나가 영접하고 그에게 직지를 내려서 찬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입조에 추창하지 않으며 칼을 차고 신을 신고 전성에 오르기를 옛적 한조 승상 소하의 고사와 같게 했다. 이로부터 조조의 위엄과 명성이 중외에 크게 떨쳤다. 이 소식이 한중으로 전해지자 한영 태수 장로는 크게 놀랐다. 원래 장로는 패국의 풍사람이다. 그의 조부 장릉이 서천 공명산 속에서 도서를 지어 만들어 인심을 현혹하매 사람들이 모두 그를 공경했었고, 장릉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장영이 대를 이어 도를 행했는데, 백성들 가운데서 도를 배우러 오는 자가 있으면 단말에 쌀을 내게 하니 세상에서 그를 미적이라 일컬었다. 장영이 죽자 장로가 다시 대를 이었는데, 장로가 한중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호를 사군이라 하고 도를 배우러 들어온 자를 귀졸이라 부르며 그 중에 우두머리를 제주라 하고, 제주 가운데서도 무리를 특히 많이 거느린 자를 치두대제주라고 일컬었었는데, 성실한 것을 신조로 하고 속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누가 병에 걸리면 단을 세우고 병자를 조용히 방에 넣어 스스로 자기의 죄가를 생각해서 참회를 시키고, 그런 연후에 그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일을 주장하는 자를 간령제주라 불렀다. 기도드리는 방법은 병자의 이름을 쓰고 죄에 복종하는 뜻을 밝힌 글 3통을 짓는데, 이름은 삼관수서라. 한 통은 산꼭대기에 갖다 놓아 하늘의 아래고, 한 통은 땅에 묻어서 땅의 아래고, 또 한 통은 물에 넣어 수간에게 고하는 것이라 했다. 이렇게 한 뒤에 병이 나으면 살해하는 뜻으로 쌀 단말을 바치게 했다. 이 밖에 또 의사를 지어 그 안에 밥을 지을 쌀과 불 피울 나무와 고기와 반찬 등속을 다 갖추어 놓고 지나가는 길손들이 각각 자기에게 소용되리 많지 제 손으로 가져다 먹게 하되 더 많이 취하는 자에게 천벌이 내린다 했다. 그리고 경계 안에서 법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때는 벌을 주었다. 또한 장관이라는 것 없이 모두 제주의 관할 하에 있었다. 장로가 이렇게 해서 한중에 운거에 있은 지가 30년이 되건만 조정에서는 워낙 멀리 떨어진 벽지라 평정할 수가 없어서 장로에게 진남 중랑장의 벼슬을 주어 한영 태수를 겸하게 하고 다만 곡물만 바치게 해오던 터였다. 그러던 차에 조조가 서량을 깨뜨려서 그 위엄이 천하에 떨쳤다는 말을 듣고 장로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서량의 마등이 살해되고 마초가 또 패했으니 조조가 필시 우리 한중을 침노할 것인데
내가 자칭 한영왕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를 막을까 하오. 제군은 어떻게 생각하오? 염포가 아뢰었다. 한천 백성의 호구가 10만 명이 넘사옵고 재물과 양식이 풍족하며 사면이 험고한 데다 이번 싸움에서 마초가 져서 서량 군사들이 자오곡으로부터 여기로 들어온 자가 수만 명에 모자라지 않사옵니다. 어리석은 제 소견에는 익주 유장이 약함에 우선 서천 41주를 빼앗아서 근본을 삼은 다음에 왕위에 오르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는 크게 기뻐하고 제 아우 장위와 더불어 군사를 일으킬 의를 의논했는데 어느 틈에 세작이 이를 알아서 서천에 들어가 고했다. 원래 익주 자사 유장의 자는 계옥이며 유원의 아들이요 한노 공왕의 후예다. 장지의 원화 연간에 노공왕이 경릉으로 옮겨와서 그 자손들이 이곳에 살게 된 것이다. 뒤에 유원은 벼슬이 익주목에 이르렀으나 흥평원년에 등창을 날아 죽으니 고울의 큰 관리 조이 등이 유장으로 익주목을 추대했던 것이다. 유장이 일찍이 장로의 어미와 아우를 죽인 일이 있어서 장로와 원수를 맺게 되었고 그런 까닭에 유장은 방희를 파서 태수로 삼아 장로를 맡게 했었다. 이때 방희는 장로가 군사를 일으켜서 서천을 취하려 하는 소식을 탐지해 유장에게 급히 고했다. 유장은 위인이 나약하여 이 소식을 듣자 근심 걱정이 되어 급히 여러 관원을 모아놓고 상의했다. 좌중에서 문득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나서며 말했다. 주공은 안심하십시오. 제가 재주는 없어도 새치 혀끝을 놀려서 장로로 하여금 감히 서천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서천 모사가 나서서 말하니 형주 호걸이 나오게 되었구나.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